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재 96페이지 유형자산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칠판에 유형자산 이론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적어놨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유형이 취득원가에 대한 물음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 책의 96페이지 3번부터 7번까지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취득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그 8번부터 11번까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가 12번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유형자산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집에 보면은 유형별 이론 정리해가지고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감가상각 있잖아요. 요 부분 이론 문제로 나오는 거 제가 좀 따로 정리를 했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자,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론 문제는 첫 번째 이제 정의가 나와요. 정의. 자, 감가상각의 정의는 취득 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건물을 샀다. 그럼 참여 건물이죠. 이 건물을 내역연수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골 해서 빼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취득 원가를 내역연수에 걸쳐서 배분하는 게 감가상각이다. 여러분들 이 정의에서 주의해야 될 게 시가평가가 아니에요. 감가상각은 시가평가가 아니다. 감가상각을 하는 거는 그 건물의 시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를 내역연수에 걸쳐서 배분 빼기 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상각 방법이 있는데,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액으로 가치가 감소하죠.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감소하는 거고, 이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뺀 나머지 방법들 있잖아요. 나머지 방법들은 감가상각비가 첫 해년도 초기에 가득 예상된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었죠. 정액법하고 생산량 비례법을 뺀 나머지 방법들은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가득 예상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상각 대상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한다라고 썼죠. 근데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했어요. 토지는 100만 년 전의 땅이랑 지금 땅이랑 차이가 없다라고 썼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썼죠. 자, 그럼 96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유형자산의 정의에 대한 물음인데, 유형자산의 정의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는 몇 번이 답이겠어요? 1번이겠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한 판매 목적용 토지, 팔려고 가지고 있는 거는 재고자산이죠. 자, 2번, 유형자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투자 목적.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는 투자자산이죠. 2번에서는 1번이 틀린 거겠죠. 답은 1번이고, 3번, 다음에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에 기계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다. 근데 기계를 사는데 살 때 들어가는 보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보험료였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송보험료 같은 거 있잖아요. 운송보험료 같이 딱 한 번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어요. 걔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아요. 자, 근데 매년 내는 보험료 있죠? 매년 내는 보험료. 우리 뭐 화재 보험료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내는 화재 보험료 같은 거는 매년 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보험료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딱 한 번 내느냐,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거냐, 매년 내는 거냐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져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내는 보험료면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매년 내는 보험료는 뭘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네, 보험료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분개할 때 보험료는 매년 내는 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험료, 아무 생각 없이 보험료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론 문제에서 나온 건데, 예, 3번이죠. 예, 그 보험료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라고 돼 있죠. 이거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건물 준공 후 지급한 이자 비용. 근데 그 건설 자금 이자,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 실전 연수 문제, 분계 문제 풀 때 금융비용 자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금융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짓는 과정, 착공해서 완공하는 요 사이에 차입한 금액 있죠.
요 사이에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만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완공된 이후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 있잖아요. 예, 걔는 이자 비용이에요. 취득하는 과정,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간 이자 비용만,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빌린 돈 있죠.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용만 자산의 취득원가이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5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취득 시 납부한 토지 관련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이다. 이건 맞죠?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세금이니까. 2번 기계장치 구입 시 발생한 설치비는 기계장치 취득원가이다. 맞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3번 기계 세대를 일괄 구입 시 각 기계의 취득원가는 각 기계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 그것도 맞아요. 일괄 구입 있죠. 일괄 구입했을 때에는 시가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거 맞고, 4번 무상으로 증여받은 비품은 취득원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무상으로 받은 거는 차변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 대변에 자산, 수증이익으로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금액은 받은 자산의 시가로 한다라고 했었죠. 6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죠. 1번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네, 요거는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외부 운송 및 취급비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설치비도 맞아요. 3번이 틀렸는데,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있잖아요. 네, 요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여기 이제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초에 창업할 때 있잖아요. 가게를 하나 차린다. 가게를 하나 차린다라고 하면은 차리는 과정에서 각종 비용들이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느냐. 가게와 관련해서 차리는 거, 가게 하니까 좀 없어 보인다. 사업장 있잖아요. 사업장을 차리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교통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리다 보면은 뭐 밥도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식대, 그런 것도 들어갈 거고, 또 이렇게 창업 관련돼서 컨설팅도 받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 컨설팅 수수료도 나갈 거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그 비용들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비용들 자체가 자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참 관계가 애매해요. 애매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은 그냥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게 예전에 있죠. 예전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기업회 기준이 개정돼가지고,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창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7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동일한 업종 내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공정가액이 비슷한 동종자산 간의 교환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장의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이게 틀렸죠. 동종자산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라고 썼죠. 자, 그 다음 8번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의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하는 성격이 다른 하나는 1번 파손된 유리 등의 교체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썼죠. 2번 사용용도 변경하기 위한 비용, 다른 뭔가 플러스 다른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했었죠. 3번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비, 얘도 자본적 지출. 4번 개량, 증설, 확장 등을 위한 비용, 얘도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 9번 수선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연도의 상황으로 맞는 것은, 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줄어들었겠죠. 비용은 줄었어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네. 자, 그럼 볼게요. 1번에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1번이 답이네요. 네, 비용 처리하지 않고 유형자산의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비용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어 있으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답은 1번이겠고, 10번인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볼까요? 자, 10번 보시면은 단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의 영향이다. 틀린 것은 물어봤죠?
자,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비용이 증가. 자,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겠죠. 자, 이익이 떨어지면은 잉여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 나중에 자본편에서 배울 건데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의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이익잉여금이고,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떨어지면 자본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요. 자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뒤에 자본편에서 설명할게요. 틀린 거는 답이 몇 번이냐면요.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러면은 1, 2, 3은 여기 다 해당이 되죠. 단기순이익 감소, 이익잉여금 감소, 자기자본. 자기자본이 자본이단 말이에요. 4번에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어요. 답은 4번인데 이건 나중에 푸세요. 지금 넘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11번. 사용 중인 유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자, 수익적 지출을 뭘로 처리했대요?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비용을 어떻게 했어요?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안 잡고 지금 수익적 지출로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게 잡혔겠죠. 비용은 낮고 그러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겠네요. 자, 그럼 답이 몇 번이 되느냐?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10번이나 11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못 푸는 문제이고 11번은 꼭 지금 풀 수 있게 만들어 두세요. 자, 그다음 12번. 연초에 취득하여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형 승용차를 정립법으로 상각할 경우 정액법과 비교하여 1차 연도에 단기순이익 및 1차 연도 말 유형자산의 순액에 미치는 영향. 유형자산의 순액이라고 하는 거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천태년도의 감가상각비가 어떻다라고 했어요? 과득 예상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가 과득 예상되잖아요.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이익은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답은 3번 아니면 4번일 거고, 유형자산은 어떻게 되느냐? 감가상각비를 많이 잡았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증가하겠죠. 그럼 대변에 감누가 증가해요. 그러면은 자산의 취득원가, 건물이 있다. 건물에서 감누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럼 감누가 크니까 이 건물의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 정액법, 정률법 및 연수학계법 각각에 의한 1차 연도 말 계상된 감가상각비가 큰 금액부터 나열한 것은,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가득 계상되는 거는 정액법하고 생산한 비료법 그 이외의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럼 일단은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정액법이 가장 작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률법하고 연수학계법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차트연도에 많이 감가상각되느냐, 이건 구해봐야 돼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정률법이 있는데 정률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정률법은 미삼각잔액에다가 뭘 곱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 정률을 곱하는 게 정률법이라고 썼죠. 그럼 미삼각잔액 차트연도가 지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 다음에 삼각률이 몇 프로라고 돼 있어요? 0.4, 40%네요. 그럼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와요? 40만 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감가상각 대상 금액 있잖아요. 지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얼마냐면요, 잔존가치가 취득원가의 10%니까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90만 원이 대상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취득원가가 100이고 감누가 10만 원이잖아요. 여기 10%하면 10만 원 빼면은 상각 대상 금액은 9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합계분해.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럼 합계를 해요. 연수를 합계예요.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분의 자녀 내용연수. 자녀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년이죠. 그럼 요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7, 9, 12. 이게 다 더하면 얼마지? 9, 12, 15. 3분의 1이네. 그러면은 3분의 1이니까 90만 원 곱하기. 응? 잠깐만요. 계산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 자, 이거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네, 30만 원 나오네. 30만 원.
이건 얼마예요? 40만 원이었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커요? 적립법이 더 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다음 중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1번이 답이겠죠?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뒤에서 배울 건데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2번에 투자부동산, 요거는 투자자산이니까 감가상각 안 하고 3번에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인데 아까 제가 감가상각 안 하는 거 두 가지 있다라고 했었죠? 뭐하고 뭐라고 했어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했었죠? 4번에 신주 발행비. 됐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그다음 15번. 유형자산에 대해 계속해서 5년간 감가상각할 경우 상각액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정립법의 경우 상각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상각액은 매년 일정하다. 이건 정액법에 대한 이야기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16번. 다음은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이게 1번이 좀 애매한 문장이긴 해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예, 뭐 일단은 맞는 걸로 보면 되겠는데 원래는 취득할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뭐 취득할 때부터 하나 사용 가능할 때부터 하나 뭐 둘 다 언제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는 걸로 뭐 해답은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시험 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유형자산은 보통 취득할 때부터 생각한다. 그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번에 1번 문장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일단 넘어가도 되겠고 2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 구입액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2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렸죠. 그래서 1번 문장을 여러분들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16번에 1번 문장은 아예 신경 안 쓰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더 좋은 거고 2번 문장을 보면은 토지 구입액도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이건 너무 명확하게 틀린 거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17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석기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죠. 네. 정액법에 대한 이야기죠. 1번은. 18번. 2016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5천 원이며 내용 연수는 5년이다. 이 기계를 정립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2017년 감가상각비는 먼저 2016년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에다가 정률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상각잔액이 얼마냐? 취득원가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상각률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0.45. 그래서 2016년도에 상각액은 얼마가 나오느냐? 4만 5천 원이 나오고 2017년도에는 미상각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한 거니까 상각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 5만 5천 원이죠. 여기 0.45를 곱하면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24,750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 19번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이 10만 원인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해왔다. 기계장치 구입 후 3년이 되는 날에 이 기계장치를 80만 원에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이걸 암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지금 잔존가치가 10만 원이니까 상각 대상 금액이 90만 원이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90만 원을 상각할 거고 이 90만 원이 10년간에 걸쳐서 상각이 되니까 1년에 9만 원씩 감소되겠죠. 정액법이니까. 그럼 1년에 9만 원씩의 가치가 감소가 되는데 몇 년간에 걸쳐서 감소가 됐어요. 3년간에 걸쳐서 감소가 되니까 총 27만 원이 감소되겠죠. 그러면은 100만 원에서 27만 원을 뺀 감가상각이 27만 원만큼 됐을 거 아니에요. 73만 원이 현재의 그 자산 금액이단 말이에요. 그럼 이 73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대요?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더 비싸게 팔았죠. 7만 원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분계를 쫓아가서 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취득했을 때 기계값이 얼마냐면요. 100만 원이죠.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 1년의 상각. 자, 상각이 총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3년간. 그럼 대변의 감루, 대변의 감루, 대변의 감루. 9만 원. 네, 9만 원. 그 다음에 9만 원. 그래서 총 감루가 얼마가 있었어요? 27만 원이죠. 그럼 100만에서 27만 원 뺀 금액이 현재 기계 장부가일 거고 그거 팔면은 기계 빠지고 감루 빠지겠죠. 그럼 기계가 100만 원 대변에 빠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7만 원 빠져요. 자, 얘 빼고 난 다음에 돈 얼마 받았대요?
80만 원. 그러면은 7만 원만큼 뭐가 나오겠어요? 예,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20번 주세원은 2016년 7월 18일 구입하여 사용 중인 기기장치를 2017년 6월 1일 3,7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단기분에 대한 감가상각 후 처분 시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800만 원이며 자, 80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800만 원이죠. 처분 이익은 500만 원이 발생하였다. 내역연수 5년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물어봤죠. 자, 처분 후 감가상각 후 처분 시점에 갚느니까 처분할 때까지 감가상각이 총 얼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800만 원만큼이 감가상각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를 제가 X라고 해볼까? X에서 800을 빼요. 총 감가상각된 금액이 800. 그럼 지금 현재 이 자산 금액은 요만큼짜리겠죠. X, 취득가액이 X라고 할게요. X에서 800만 원을 뺀 금액이 이 기기장치의 취득 원가예요. 자,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판 금액이 3,700만 원에 팔았죠. 자, 3,700만 원에 팔았는데 이익이 얼마가 났대요? 3,700만 원에 팔았는데 이익은 500이 났다잖아요. 500만 원만큼 이익이 났대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3,7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나겠어요? 3,200짜리를 3,700에 팔아야지 이익이 500 나지 않아요? 그쵸? 3,200, 여러분들이 3,700에 팔아서 500의 이익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 금액은 3,200짜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3,2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취득원가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이 돼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직관적으로 못 풀겠다라고 하면은 또 분계를 쫓아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굳이 분계 쫓아가서 푸는 문제는 아니에요. 직관으로 풀어야 돼요. 그 내역연수하고 뭐 정액법으로 뭐라 생각하였다. 다 그런 말들은 낚이지 말고 딱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저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답을 냈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이나 20번 같은 문제 시험에 잘 출제되죠. 출제되면은 저처럼 풀면 되지. 그냥 아까 이렇게 분계 다 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분계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99페이지까지 해서 유형자산에 대한 부분은 모두 마쳤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